지금 현안으로 전 국민이 너무 분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김상조 교수님 모시고 이 삼성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청문회 때 제가 첫 질의를 그 김상조 교수님하고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진영 선생하고 했는데 이 주진영 선생하고 했을 때가 너무 약발이 세갖고 앞에 있게 김상조 선생님께 다 묻혀버렸어요. 사실 제 별명이 삼성 저격수거든요. 저승사자. 뭐 죽여야지 저승사자. 예, 끌고 가야 저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저격해가지고 공포 날려봤자야. 예. 근데 도깨비 보니까 요새는 저승사자가 좀 약하던데. 근데 그때 제가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하나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고요. 그다음에 그 3년 후에 99년 2월 달에 역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역시 헐값 발행이 됐는데 에버랜드 사건은 1, 2, 3심 모두 무죄가 됐어요. 근데 SDS 건은 고법까지는 무죄까지 갔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고법으로 돌아가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건 중에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가 났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으면 시중에서 공정한 가치가 주당 20만 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7,800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SDS 주식은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주당 5만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7,180원.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두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인데 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였느냐? 에버랜드 전환 사채는 기존 주주들한테, 이게 다 계열사들이에요. 기존 주주들한테 일단 배정하고 얘네들이 다 실권한 다음에 이재용한테 줬어요. 근데 SDX는 한번 해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주들한테 배정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삼성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걸고 들어가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면 어찌됐든 구주주들한테 다 배정을 했다.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로. 그래서 아니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을 포기했다. 바보예요. 근데 바보라고 해서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없다. 이겁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근데 요 SDS 건은 뭐냐면 그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 논리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삼법학자가 이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아마 1년 내내 이 비슷한, 정말로 일반인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장난이야 라고 할, 아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법논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 삼성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아니 본인이 해주시죠. 제가 할까요? 삼성이 네.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예. 여태까지 그랬는데 노출이 간간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이제 전 그룹 계열사들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다 이제 합숙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외워야 할 것들이 이만큼의 매뉴얼을 나눠줘요. 그 매뉴얼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삼성 성공의 비밀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일단 진짜 회장의 영도력, 지도력이 아닙니다. 영도력. 두 번째 미래 전략실의 기획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열사 이제 경영진들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삼성의 성공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서바이벌 하지 못합니다. 주선배처럼. 그게 각인이 안 되면 그 조직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화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믿어요. 진짜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구나. 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려고 그랬냐면 북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를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조직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할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유효하게 작동할까요?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로 허구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 반도체 신화 뭐 얘기하면서 또는 뭐 애니콜 만들어가지고 불량이 나니까 그거 다 화형식 시키고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한 게 한 26년 정도 됩니다. 87년 말에 해서 이제 2014년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약 16년, 1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친정,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한 기간은 극히 짧아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88년에 총수가 됐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신들과의 일정한 정도 과도기를 거쳐요. 그 기간 동안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즉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게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친정 체제로 들어왔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3가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자동차예요. 자동차. 정말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환위기가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건희 회장은 폐암 수술을 받아서 사실은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공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역설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변화 또는 3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재벌 총수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그룹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쯤 돼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먹을 거를 신수종을 찾아라. 이게 그때 한 말이고요. 위기를 강조하는 그게 그때입니다.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2005년에. 그다음에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역시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 특검 수사받았고 그리고 일부분은 유죄 판결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 원포인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사면한 거를 받아서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철 변호사 책을 읽어보게 되면 김영철 변호사가 7년 동안 삼성 거기에 법무팀장을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한 걸 2번밖에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2010년 경영 복귀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에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쫙 있으면서 회장님 뭐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이명희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명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 시점에 갔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나보면 삼성그룹의 경영은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한 거야. 이건희 회장이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획되고 관리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이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 신화부터 깨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래 전략실에 있는 임원들이 이제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젠 삼성그룹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저 끝에 있는 계열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문제가 물산 합병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이건희 회장이 개입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런 어떤 삼성그룹의 경영 방식은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허수아비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장충기 사장 등등이 이거 너를 위한 거다. 너에게 적대적 M&A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만들어 줄게. 물산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때까지 내 말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게 됐고, 그 무리수가 불법 행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삼성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99년 2월 달에 역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역시 헐값 발행이 됐는데, 에버랜드 사건은 1, 2, 30 모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청문회 때 제가 첫 질의를 그 김상조 교수님하고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진영 선생하고 했는데, 이 주진영 선생하고 했을 때가 너무 약발이 세갖고 앞에 게 김상조 선생님께 다 묻혀버렸어요. 사실 제 별명이 삼성 저격수거든요. 저승사자. 아, 뭐 죽여야지 저승사자. 예, 끌고 예. 가야 저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저격해가지고 공포 날려봤자야. 예. 근데 지금 현안으로 전 국민이 너무 분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김상조 교수님 모시고 이 삼성 문제를 한번. 근데 도깨비 보니까 요새는 저승사자가 좀 약하던데. 근데 그때 제가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하나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고요. 그다음에 그 3년 후에